네, 해경 구조대원들은 지금 수색 및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진두항에서는 여전히 실종자 가족들이 초조하게 수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운채 전 SSU 해난 구조대장, 최지숙 사회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해경의 2차 브리핑이 있었는데 먼저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좀 전에 2차 브리핑에서는 주로 이제 수색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실종자 2명을 이제 선체 인양을 해서 그 안에 있는지 살펴봤지만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선체 내부 수색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이제 바다에서 그러면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공대에서 조명탄을 쏴서 밤중에도 계속 수색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표류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도 또 수색을 한다고 하고요. 대형 함정들을 중심으로 이제 수색을 하면서 그 외에 이제 낚시어선 일반 작은 소형 어선들은 좀 안전상 문제로 밤에는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그 또 한 가지 얘기했던 것은 6시 9분의 통합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 사건이 신고 접수가 됐는데 실제로는 이제 6시 5분, 그러니까 4분 전에 무선으로 먼저 이제 인천 VTS에서 2명이 그 물로 떨어져서 구조했다라는 내용을 청취를 우선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내용은 그 영릉파출소 고속단정이 42분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이 일반 고속단정으로는 사실 이제 그 수중 작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수중 작업을 할 수 있는 특수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서 7시 17분, 그리고 인천에서 7시 36분쯤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물에 들어가서 구조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온 시간이 사고 시간에서 한 1시간이 넘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표류 예측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게 뭔가요? 일단 이 바닷물에 대한 어떤 그런 흘러가는 방향이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기상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지역의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바닷물의 흐름을 예측하는 그런 계산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 그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하던 30대가 표류가 됐을 때에도 6시간 만에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구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뭐 어떤 좀 정확한 분석력이 떨어졌던 거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과거에 나오기도 해서 좀 수정 방안 같은 것도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네. 그 2차 브리핑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대장님, 그 해경이 오전 6시 42분에 도착을 했는데 특수훈련을 받은 구조대는 7시 17분과 7시 36분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은 사고가 난 지 한참 지나서 제대로 된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됐다는 건데 초동 대응이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해난 사고에서 초동 조치라는 것이 그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인데 사실상 해난 상황에서 골든 타임이라고 딱 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육상에서는 가능해요. 왜? 대한민국 어디든지 119는 있습니다. 급하면 119가 적어도 5분 이내에 옵니다. 근데 바다라는 것은 우리 119가 차원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먼 바다 같으면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저 연안에서 일어난 사고고 먼 바다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사고가 난다고 미리 준비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하면은 초동 조치가 대단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빨리 갔으면은. 그다음 방금 말씀하셨던 그 빨리 갔는 1차적으로 갔는 사람이 전문 구조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 이후에 전문 구조팀이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은 전문 구조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구조팀도 물론 비상시에 대비한 스탠바이 장비는 다 챙겨놓고 있고 비상 출동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그냥 우리 일반 배들이 그냥 나가는 거하고 준비해서 나가는 거 아무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조팀이 됐건 일반 일착적으로 먼저 가는 팀이 됐건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 같으면은 사실상 거의 골든타임 내에 도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착 시간은 이제 골든타임 내라고 치고 일단 1차적으로 파출소에서 고속단정이 출발을 했는데 고속단정에는 실제로 그럼 구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들이 구축이 돼 있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경에서 가지고 있는 고속단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해군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해군 기준으로 보면 제가 옛날에 과거의 경험을 펼쳐보면은 고속단정에도 최소한도 긴급 조치를 하는 스쿠버 장비 정도를 싣고 다닐 수가 있어요. 스쿠버 장비,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스쿠버 장비 정도는 싣고 갑니다. 싣고 가는데
저 당시에 해경 입장에서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 말고 저때 상황을 처음 상황으로 내가 처음 접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장비 챙기고 하는 것보다는 빨리 가는 것이 더 급했겠죠. 그걸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 빨리 가는 것이 급했겠죠. 그래서 빨리 가기 때문에 어쨌거나 물 위에 있는 사람 빨리 구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물 속에 있는 사람 구조 못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볼 때 이번 초동 조치는 나름 합리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배가 급격하게 뒤집히면서 선내에 있던 13명 중에 11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지금 선내 에어포켓에 있던 3명만이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어포켓이 형성이 됐다는 건데 3명밖에 구조가 되지 않은 이유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전문가도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데 표현을 에어포켓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런 상황을 에어포켓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에어포켓이라는 뜻이 뭡니까? 안에 공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배 모양 보셨죠? 바닥에. 예. 완전히 파손됐죠. 그렇죠. 네,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그런 있네요. 상황에서 배가 공기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십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에어포켓이 아니고 그냥 배 내에 있는 선체에서 구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데 에어포켓이 있었다라고는 말하기엔 사실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에어포켓이 있고 그 차이는 많아요.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것은 아예 에어포켓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작은 어선이 갑작스럽게 전복을 했을 때는 에어포켓이 있어요. 네. 왜? 배가 순식가로 넘어가기 때문에 배 속에 있는 일반 정거에도 빠져나갈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그렇죠. 그 공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에어포켓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배가 갑작스럽게 전복했을 때는 에어포켓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전복은 했지만은 사실상 선미가 엄청나게 파손이 많이 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에어포켓이 있다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선체 내 공간에서 구조했다 하는 것이 좀 정확한 표현이지 에어포켓에서 구조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저런 작은 배에서 또 저런 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에어포켓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밤이 됐습니다. 어두워진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이제 구조 작업은 그렇습니다. 예. 현장에서 물론 판단하겠지만 제가 현장에 있는 경험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 참고하시라고 말씀해 드리는 예. 겁니다. 자, 우선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오전까지는 배가 인양되기 전까지는 배 안에 있을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두고 봤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본 이유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구조하러 가는 사람이 적어도 40분 이내에 다 갔단 말입니다. 가서 배 안에도 구했고 물 밖에 있는 사람, 물 위에 있는 사람도 다 구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독 두 사람만 지금 못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유독 두 사람은 어디 있었겠느냐? 왜냐하면 물 위에서도 비싼 데 있었을 것이고 네. 배 안에서도 같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배 안에 지금까지 수색했는데 없다. 그럼 배 안에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물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 위에 있다는 건 어떤 경우냐? 특별히 두 사람만 완전히 별도로 뛰어나가지 않는다면은 같은 사람이 있었을 때 같이 있어야 되는 그 부분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도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못 찾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근거로 인해서 뱃속에 있을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염두에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를 올렸는데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뱃속에는 없지만은 배가 있던 자리, 그러니까 배가 침몰한 자리, 그 자리는 누가 뭐라 해도 아주 정밀 수색을 해야 됩니다. 왜?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다음 문제는 세 번째 문제는 가장 참 희박하고 우리가 좀 절망적인 얘기인데 이제부터는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야간이 다가와요. 그러면 그때 같이 있을 때 있었는 사람을 못 봤다는 것은 지금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은 확률이 점점 떨어진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선체를 다시 한번 정밀 탐색을 하고 선체가 있던 수중 탐색을 확실히 하고 그다음 지금부터는 이 시간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알고리즘이라고도 하는데 표류에 따른 계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갔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 네. 그것이 어디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탐색을 해야 됩니다. 잠수사가 됐건 예. 혹은 배가 됐건 공보트가 됐건 그다음에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항공기들은 야간 항공기가 가능하다면은 가능한 조명을 맞추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다 해야 되고 대형 선박은 또 배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항상 변수가 많습니다. 의외로 두 사람은 벌써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방향을 갈 수도 있어요. 그 문제를 고려해서 외곽을 탐색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자기 임무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 최선의 방책인데
아마 현장에도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예. 배가 있던 자리를 먼저 수색해 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고 해역의 물살이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실종자가 사고 지점에서 좀 멀리 휩쓸려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밤에 수색 지점을 좀 확대해야 된다. 이 부분에도 동의를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다행히 그 사고자가 배 안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하니 예. 그러면 있던 장소에 가보는데 왜냐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마저 없다면 제가 세 번째 말하는 것은 사실상 막연한 얘기입니다. 네. 좀 쉽게 말하면 그만큼 확대 수색이 넓어지고 쉽게 할 수 있는 수색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발견할 수 있는 확률도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그 사고 원인이 처음에는 두 배가 마주오다가 부딪혔다라고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실제로 좀 바뀐 내용이 있다면서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오전 상황에서는 해경에서 서로 이제 그 영흥대교 밑에 협수로를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다가 충돌한 것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예. 이제 또 오후에는 그 이 사고가 난 어선 같은 경우 좀 정박해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일단 2차 브리핑에서 그 지금 다시 밝힌 내용이 두 어선이 이제 그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같은 이제 남서 방향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서로 마주오던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향해 가다 충돌을 했다라고 지금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선미를 들이받았다는 그런 이제 승객들 중에서 증언도 있고 예. 또 반대편에 대한 이제 반대편을 박았다는 그런 증언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충돌이 일어난 건지 그 지점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실제로 같은 방향으로 배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앞서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했던 것처럼 그렇게 배 아랫부분이 그런 파손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충돌이라면 예. 육상에서 교통사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교통사고를 하는데 해상은 뭡니까? 사실상 달리는 길이 엄청나게 넓죠. 아주 자유롭게 달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배가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고 옆으로 90도로 부딪힐 수 있고 같은 방향을 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충돌 경우는 많습니다. 경우는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아까 우리 영상으로 본 것을 근거로 보면은 피해 선박, 낚시 선박이 어딥니까? 가장 튼튼하다는 늑골, 예. 우리로 말하면 등뼈에 해당되는 지금 부분이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저 배 선체 아랫부분이 실제로 좀 강하지 않습니까? 제일 강한 부분이죠. 예. 제일 강한 부분이 엄청나게 파손이 많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세게 부딪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다면 건가요? 저런 예. 경우는 어떤 경우냐? 경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추정입니다. 제가 해상력에서 일어날 수 일반적인 그렇죠. 추정을 하는데 단정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냐? 만약에 낚싯배가 고속으로 달렸다 하면 고속이라는 건 뭡니까? 조금만 방향이 틀어도 엄청나게 틀어지고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그만큼 충격의 강도는 커지겠죠. 예. 예를 들면 고속으로 달렸던 함수가 들리는 겁니다. 들려서 가다가 턱 부딪히는 순간에는 어떤 경우가 되면 텅 튀어오른다는 거죠. 위로 배 위로 그렇죠. 예를 올랐다는 들면은 말씀이신 거죠? 예. 유조선은 상부 구조물을 부딪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건 추정입니다. 예. 고속으로 달릴 경우. 만약에 고속이 아니다. 저 두 배가 정상적으로 갔다 하면 어떤 경우냐. 일반 저 유조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위에는 안 보이지만 배 밑에 수상 구조물이 다 있습니다. 예. 배 밑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위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앞에 함수는 툭 튀어나가 있어요. 앞으로 툭 굵어져 있단 예. 말입니다. 네네. 이런 부분은 만약에 작은 낚싯배가 간다. 이런 부분이 밑으로 뚫고 들어간다. 충분히 저렇게 파손을 입히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상체를 보고 파손 개수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부딪혔느냐 밑으로 그 대형 상선 선저 구조물에 부딪혔느냐. 지금 아까 얘기는 보니까 고속으로 달릴 가능성은 없었다 하니 없으면 뭡니까? 또 일부 저기서 구조된 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 저기서 우리를 박았다라고 얘기하니 네. 그 말을 우리가 신뢰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저 낚싯배는 상대 유조선의 선저 밑에 있는 수면 밑에 있는 구조물을 타고 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파손 경우를 보면. 그 배의 파손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10톤급 낚싯배와 330톤급 급유선이 충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숨진 11명이 충돌로 기절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들려왔는데요. 충돌 당시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이 부분도 추정을 해볼 수 있겠군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저 정도 손상이면 물론 뭐 충돌을 했을 때 손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튼튼하던 늑골이 저 정도 파손이 됐다면 충격의 강도가 꽤 심했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배라는 구조물이 충돌을 하게 되면 차하고 달라서 구조물이 배에는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그럼 그 충격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내가 충돌하겠구나 하고 느끼는 거하고 일반 낚시꾼들이 충돌한다고 모르고 탁 어느 순간에 부딪힌 겁니다. 네. 무의식 중에. 그럴 경우 나는 아무런 대비 태세가 없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충돌을 했다. 그럼 나는 어디를 튕을려서 어디에 부딪힐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충격을 받았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충격에 첫 번째 이유가 있고 왜? 안에 타고 있으면 많은 사람이 네. 지금 예. 현재 그래 됐으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나마 바깥에 나간 사람 들어 살았단 말입니다. 그 살았다는 것은 뭐냐. 그런데도 일부는 또 뭐 사망도 하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충격에 의한 사망. 두 번째는 지금 해수 온도가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네. 수온이 아주 저수온이라는 겁니다. 예. 여름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저 정도 제가 오늘 나오면서 조사해봤는데 저기는 거의 10도 미만일 수도 있어요. 육지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냥 민물이 들어오니까. 바다에 멀리 나가면 아무리 지금 추운 날에도 15도 정도 되는데 제가 판단하는데 13도쯤 될 거예요. 해수 온도가 13도면은 상당히 추운 겁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목욕탕에 가서 찬물에 들어가잖아요. 그 찬물 온도가 얼마나? 21도입니다. 예. 그게 20을 찬물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게 21도인데 13도면 엄청나게 찼다는 거죠. 자칫하면은 전혀 나이가 많거나 노약자들은 심장마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체온증에 바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짧은 시간에 빨리 구조를 갖지만은 사망자 발생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또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만큼 구조 작업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될 텐데, 자, 일단 그 사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정원이 22명이었고 또 날씨도 적절했고 운항을 하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는 걸로, 그러니까 위법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좀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목적지가 뭐 30마일 이상의 원거리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정원 초과도 없었고 출항 시간을 위반했다든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든지 그런 문제점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예. 해경 측에서는 과속이 사실은 좀 가장 큰 원인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속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유선 같은 경우 이제 어둠 속에서 갑자기 출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제 생존자들이 얘기를 예. 하고 있어서 이 급유선에서 이 어선을 발견했지만 순간적으로 이제 그 자동차가 이제 핸들을 꺾는 것과는 또 다르다 보니까 네. 이 회전을 하는 속도 자체가 느려서 결국 이제 충돌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급유선 쪽에 조금 더 이제 과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배가 아무래도 큰 배가 더 꺾이는 방향을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예. 우리 육성에 도로교통법이 있듯이 바다에 예. 해상 충돌 예방법규가 있어요. 큰 배가 작은 배가 할 일 오른쪽 갈 것인가 왼쪽 갈 것인가 시정이 나쁠 때는 신호를 어떻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경우를 놓고 보면은 제가 오늘 처음 영상을 봤을 때 느낀 건 이겁니다. 그 시각이 우리가 말하는 흔한 대낮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비도 왔다 그래요. 네. 그럼 낚싯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정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게다가 상대배가 어떤 배입니까? 상선이라든가 큰 배가 아니에요. 300톤은 되지만은 사실상 수면 위에 나타나는 선체 모습은 크게 많이 확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만약에 낚싯배가 아무리 고속을 가더라도 예. 상대배가 크게 나오면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급유선은 뭡니까? 보시다시피 수면 위에 그렇게 높이 안 떴어요. 수면에 살짝 뜨거우는 거예요. 예. 못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갑자기 상황이 딱 부딪혔어요. 아까 저기서 말씀하셨지만은 자동차는 브레이크라도 밟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급회전을 꺾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배라는 것은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하면서 박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게다가 뭡니까? 핸들을 꺾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뭐 내가 핸들을 꺾는다고 바로 자동차로 확 꺾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간이 지나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는 나중에 조사하면 나오겠지만은 네. 이럴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낚싯배 같은 경우는 저 배보다는 훨씬 기동성이 좋습니다. 몸도 가볍습니다. 예. 피해도 본인이 먼저 피해야 돼요. 똑같은 잘못이 있더라도 피하기는 낚싯배가 쉽다는 거예요. 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은 물론 잘잘못을 떠나서 두 배가
인지를 한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 낚싯배가 피해가 더 갔겠죠. 근데 그것을 위험을 인지한 순간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이라 육안으로는 배가 다가오는 것을 식별하기 힘들었다 하더라도 레이더가 작동이 안 됐을까요? 물론 레이더 되죠. 레이더라는 것이 왜입니까? 야간에 사람 눈으로 안 보일 때, 네. 안개가 껴서 사람 눈으로 안 보일 때 레이더라는 장비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장비도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면 날씨가 아주 정상에 있을 때는 장비도 정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뭡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그랬어요. 폭우가 쏟아지면 레이더도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장비도 제 기능을 발휘 못하지만 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내가 레이더를 열심히 보고 날씨가 좋을 때 하고 비가 질질 오고 날씨가 어두워서 정신 없을 때 하고 집중력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장비도 제 기능을 못하고 사람의 집중력도 떨어지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악의 경우와 부딪혔기 때문에 참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서서 해경의 2차 브리핑 내용 중에서 또 이제 언급이 됐던 부분이 VTS에서 청취는 6시 5분에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경보가 울린다든지 어떤 경고성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이 왜냐하면은 뭐 최근에 지진 사건에도 보셨다시피 요즘은 지진 사건 빨리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갖춰진 게 얼마나 오래 안 됐어요. 그다음에 저런 낚싯배라든가 작은 어선들이 위기 상황에 났을 때 자동으로 통신되는 예를 들면 VPS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작동이 돼 있어야 된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제가 보고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이 사건을 최초로 보고한 사람이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고자라고 내가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그것도 좀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것으로는 해경에 따르면 급유선 선장이 112로 최초 신고를 했다. 저희가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말이 되는 거야. 나는 처음에 들어올 때, 야, 사고 나간 선박이 자기가 그 상황에서 112로 신고했다? 나는 믿어지지가 그런 않았습니다. 얘기가 들어왔었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풀리면. 당연히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그 추자도 낚싯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VPS가 자동으로 패스가 돼야 되는데 통신이 돼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람이 일부러 통신기를 잡고 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위급 상황이 되면 이 통신이 자동으로 경고음을 울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울렸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치가 안 돼서 안 울었는지 잘못된 상황인지 그건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2명의 실종자가 아직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 기자, 그 야간 수색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앞서서 그 화면을 보니까 현장에 정말 바다의 어둠이 내려졌더라고요. 야간 수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벌써 지금 사고 시간이 오전 6시 9분이었으니까 거의 12시간 가까이 이제 흐르는 시간인데요. 그렇죠. 밤에는 특히 이제 체온이 더 급격히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이 넘어가면 이제 좀 더 위험성이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조명탄을 이제 이용해서 좀 수색을 해보고 또 이제 대형 함정을 직접 이제 나서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작은 소형 선박들 같은 경우는 야간 상황의 위험성을 이제 대비해서 일단은 좀 대피를 시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표류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제 혹시 실종자가 표류를 하고 있을지 흘러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이제 계산해서 좀 박사님께서 그 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지점을 좀 8가지 섹터를 정해서 수색을 한다고 합니다. 수색에 관해서 말인데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야간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서서 이제 그 수중 안에를 이제 수색을 할 텐데 진흙이라든지 다 파면서 수색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그래서 수색이 제가 이루어지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지금 남은 작전은 최우선의 실종자 찾는 거고 실종자 찾는데 최우선은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제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실종자 판단을 했을 때 표류하고 있는지 물속에 있는지 아직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가지 방향으로 같이 해야 된다. 물속에는 물속에 잠수사는 나름대로 물속에서 찾고 무리에서 수상에서는 수상대로 찾고 항공기는 항공기대로 수상해서 찾을 수 있도록 조명탄을 띄워준다든가 광범위한 확대를 해준다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장에서 얼마나 유기적인 대응 체제를 갖추느냐, 얼마나 현장 지휘관의 정확한 판단을 하느냐, 어떻게 업무를 분담시켜주느냐 이런 것은
오로지 현장에 있는 책임자가 전문가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채 전 SSU 해남 구조대장, 최지수 사회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